서울의 새벽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내려앉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불빛은 언뜻 보기에 견고한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대변하는 듯하지만 그 불빛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치로만 존재하던 차가운 경제 지표들이 이제는 평범한 개인의 삶을, 특히 이 땅의 미래라 불리는 청년들의 일상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몰아치는 경기 둔화의 파고는 결코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찾아내어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타격의 정점에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서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경제적 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육아가 출렁일 때 서울의 한 고시원방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꿈은 실시간으로 침몰합니다.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급성 심근경색처럼 한국 경제를 갑작스럽게 덮쳤다면 지금의 위기는 서서히 몸을 마비시키는 만성질환과도 같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자산 가치의 하락이라는 삼중고는 자본 축적이 부족한 이들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이 됩니다. 한때 유동성의 축제 속에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빚을 내어 버티던 시간들이 청년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왜 하필 청년층일까요? 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때 이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상처를 입는 것일까요?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일까요?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숫자에 가려진 비극적인 실체를 추적하고자 합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거시경제의 폭풍 속에서 평범한 청년의 삶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이 거대한 체스판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지 깊숙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세대의 생존이 걸린,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가장 시급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불편한 진실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디려 합니다. 경제가 멈춰서는 소리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고요하게 소리 없이 우리 곁을 파고듭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유동성의 축제에 취해 있었습니다. 제로 금리에 가까운 자금들이 시장에 풀리며 자산 가격을 밀어 올렸고 청년들은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면 영원히 낙오될 것이라는 공포, 이른바 포모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끝나고 조명이 꺼진 지금 남은 것은 감당하기 힘든 빚의 무게뿐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당이 금리 역전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기 침체의 전조를 알렸고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국가들의 수출 실적은 눈에 띄게 꺾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비상 경영을 선포하며 신규 채용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이 마주한 첫 번째 장벽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은 가장 먼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줄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핵심인 사람을 뽑지 않는 것으로 대응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 동향 지표 이면에는 구직 자체를 포기한 이른바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서글픈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실업률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침체가 청년들의 삶을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 넘쳐나던 활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냉소입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이미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도달해 있어 완충 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 중에서도 소득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의 부채 증가 속도는 가히 위협적입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수조 원씩 불어납니다. 이것은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다시 내수 경기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위기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글로벌 경제의 충격은 유독 한국의 청년층에게 가장 가혹하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흐름과 금리의 역학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 역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은 급격히 얼어붙습니다. 금리 인상은 곧 자금 조달 비용의 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자산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문제는 이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높은 가격에 자산 시장에 진입한 청년층이 모든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낸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일정한 기성세대와 달리 사회 초년생이거나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고금리는 생존을 위협하는 칼날과 같습니다. 영끌과 비투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지난 몇 년간의 열풍은 사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진 시대에 청년들이 선택한 마지막 발악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했던 이들은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1990년대 아르헨티나가 겪었던 하이퍼인플레이션이나 2010년대 그리스가 경험했던 국가 부도 사태의 공통점은 시스템의 붕괴가 사회적 약자들부터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지금 국가 부도 상태는 아니지만 개인의 삶 차원에서는 그에 준하는 경제적 파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용 소득이 줄어들면 청년들은 가장 먼저 식비와 문화비를 줄이고 결국 결혼과 출산이라는 미래 가치를 포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국가적 재앙으로 번집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지정학적 불안정은 원자재 가격을 밀어 올리고 이는 다시 수입 물가를 자극해 한국의 경상수지를 압박합니다. 환율이 치솟으면 수입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이는 청년들이 주로 소비하는 생필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나가는 돈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퇴로 없는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지도를 펼쳐보면 한국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 결코 고립된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2010년대 남유럽발 재정 위기가 덮쳤던 그리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섬뜩한 기시감을 제공합니다. 당시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은 50%를 상회했습니다. 국가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자 정부는 긴축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세대의 진입로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거리는 분노한 청년들로 가득 찼고 유능한 인재들은 자국을 버리고 독일이나 북유럽으로 떠나는 두뇌 유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하이퍼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의 폭락 속에서 아르헨티나의 청년들은 저축이라는 개념을 상실했습니다. 오늘 번 돈의 가치가 내일이면
반토막이 나는 상황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이들 국가처럼 극단적인 파국은 아닐지라도 충격의 양상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금이 쏠리면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국내 금리는 요동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실물 경제의 약자들에게 전가됩니다. 터키가 겪고 있는 급격한 리라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의 고통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이 바로 고정소득이 없는 청년층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지금 조용한 그리스 혹은 보이지 않는 아르헨티나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가 전체의 GDP 수치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청년들의 실질 구매력과 자산 형성 기회는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는 독감에 걸리고 그 독감의 열병은 청년들의 방에서 가장 뜨겁게 끓어오릅니다. 세계 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이 붕괴된 사회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수성은 글로벌 경기 둔화의 충격을 청년층에게 더 증폭시켜 전달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출과 제조업에 편중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 수요가 줄어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이는 수만 개의 협력업체로 구성된 생태계 전체에 즉각적인 타격을 줍니다. 기성세대는 이미 조직 내에서 견고한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지만 새로 진입하려는 청년들에게는 경력직 선호와 채용 동결이라는 높은 벽이 세워집니다. 특히 최근의 경기 둔화는 단순한 순환적 침체가 아니라 인공지능 AI과 자동화가 가속화되는 구조적 전환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기업들은 경기가 어려워지자 신규 인력을 뽑아 교육하기보다는 숙련된 노동력을 선호하거나 아예 기계로 대체하는 선택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경직성은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결정타가 됩니다. 한국의 가계자산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는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 버립니다. 전세 사기 문제나 역전세난의 피해자가 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03복 세대에 집중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정보와 자본에서 소외된 청년들은 가장 취약한 지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 특유의 높은 대학 진학률과 과잉 교육은 눈높이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키워 미스매치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낳았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뿐이고 이는 청년들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결국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수치상의 하락을 넘어 한 세대의 근로 의욕 상실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깊은 흉터를 남기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M4 세대의 심화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파괴하며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위기가 가시화되자 정부와 중앙은행의 움직임도 긴박해졌습니다. 한국은행의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 깊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질까 두렵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자니 한미 금리차로 인한 자본 유출과 환율 폭등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른바 외통수에 갇힌 격입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대출이나 이자 감면 혜택 같은 단기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임시 방편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미봉책이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부실의 규모만 키운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정 정책의 운용 폭도 좁기만 합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경기 둔화로 세수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 할수록 청년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양적 긴축의 시대에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는 시도는 자칫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책의 초점은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자산 형성 지원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형국입니다. 정책 당국자들의 책상 위에서 논의되는 거시적 수치들은 청년들이 편의점 도시락으로 한 끼를 때우며 버티는 절박한 일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스템을 이어받을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진지하게 되물어야 할 시점입니다. 냉혹한 경제의 파고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각자도생의 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닌 철저하고도 차가운 생존 전략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현금 흐름을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저금리 시대의 문법이었던 레버리지 부채를 활용한 투자는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쫓기보다 비용을 통제하고 현금 보유 비중을 높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부채는 과감히 정리하고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버티는 힘이 곧 실력입니다. 또한 일자리 시장의 변화를 예민하게 읽어내야 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 기술 혁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틈새 시장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정보력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스펙을 쌓는 것에 매몰되기보다 시장이 실제로 요구하는 구체적인 숙련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 속에서도 달러로 결제받는 기술자들은 살아남았고 그리스의 위기 속에서도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한 이들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가 하나의 경제 단위로서 독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자산의 재편이 일어나는 거대한 기회의 창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의 지도가 다시 그려졌듯 지금의 혼랑이 또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 조건은 냉정한 현실인식과 철저한 자기 객관화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숫자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것. 그것이 이 잔인한 경기 둔화의 터널을 통과하는 청년들의 첫 번째 생존 수칙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생존 전략만으로 이 거대한 구조적 파고를 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경기 변동의 사이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장통이자 진통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겪는 고통의 기저에는 저성장의 고착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교육이 곧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고 성실함이 곧 자산 형성의 보증 수표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현실은 다릅니다. 이제는 부모의 자산 규모가 자녀의 경제적 계층을 결정하는 자산의 대물림 현상이 공고해졌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는 이러한 격차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자본을 가진 이들은 하락장에서 새로운 매수 기회를 노리지만 자본이 없는 청년들은 당장의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장 낮은 가격에 자산을 매각하고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이러한 부의 역전 현상은 사회적 이동성을 마비시키고 청년들로 하여금 노력의 배신을 절감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멈출 때 국가의 활력은 급격히 감퇴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통해 그 전말을 지켜보았습니다. 버블 붕괴 이후 등장한 사토리 세대는 욕망을 거세당한 채 최소한의 소비만을 이어갔고, 이는 장기적인 내수 침체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이 걸었던 그 길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인구 절벽이라는 더 가혹한 조건 속에서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경기 둔화의 타격이 청년층에 집중되는 현상을 단순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바라봐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 세대의 문제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실존적 위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차가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외생적 변수가 왜 한국 청년들의 삶을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하고 있는가? 그 답은 결국 우리 사회가 그동안 외면해온 구조적 모순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의 열매를 나누는 법보다는 축적하는 법에 익숙했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보다는 현재 세대의 안위를 지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늘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1997년의 외환 위기가 기업과 금융기관을 무너뜨렸다면 지금의 위기는 평범한 청년의 일상과 그들의 꿈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위기는 동시에 거대한 전환점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겪은 고통스러운 시간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가진 기술적 저력과 회복 탄력성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입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심성 지원금이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토양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 그리고 정직한 노동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신뢰의 회복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비춘 어두운 단면들은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명확히 인식하기 위한 거울입니다. 서울의 새벽을 밝히던 빌딩 숲의 불빛이 다시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체의 고통 분담과 근본적인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긴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고통스러운 선택들이 먼 훗날 이 시대를 살아낸 청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경기 둔화의 파고는 여전히 높지만 그 파도를 넘어서는 것은 결국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이자 우리 사회의 연대입니다. 경제적 재앙은 단순히 통계 숫자의 하락으로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저녁 식탁 위에서 혹은 텅 빈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는 떨리는 손끝에서 비로소 실체화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 청년들의 삶은 이제 생존이라는 단어 하나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만큼 풍요로운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의 하락과 정치적 실책,
그리고 과도한 외채가 맞물리며 국가 경제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청년들은 거리로 나와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고, 고학력자들은 인접 국가로 떠나 접시를 닦으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 정도로 극단적이지는 않다고 위안 삼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더 잔인할지도 모릅니다. 육체적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상실된 미래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자산 가치의 폭락과 고물가는 청년들에게서 단순히 돈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자아 존중감을 앗아갑니다. 취업을 포기한 채 방 안에 고립된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60만 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의 심장부가 괴사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유동성이 마른다는 것은 신체의 혈액이 마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더라도 시중은행의 문턱은 여전히 청년들에게 높기만 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우선시하는 금융기관들은 담보가 없고 신용이 낮은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대출의 회수나 중단을 통보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자본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숨고 위험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거대한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 만들어낸 구조적 불평등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비극이 단순히 한 세대의 고난을 넘어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으로 어떻게 전이되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경제적 폭풍 속에서 정부와 정책 당국은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흔히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부의 곳간 역시 넉넉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보다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목에 긴축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공급되던 공공일자리나 주거 지원 예산의 축소로 이어집니다. 중앙은행 역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하지만 이는 곧 청년층 부채의 부실화를 가속화합니다. 실제로 2026년 상반기 청년층의 다중채무자 비율과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카드 대란 당시와 유사한 양상이지만 규모와 복잡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나 청년 전용 금융 상품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더 내주어 빚으로 빚을 갚게 만드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청년들을 평생 채무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대응은 금융적 처방을 넘어선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득권화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하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이 거시적 안정을 쫓는 동안 미시적 삶의 현장에서 세우러져가는 청년들의 절규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어떤 정책도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정책의 실패가 개인의 삶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공동체의 신뢰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이미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를 넘어서는 통찰과 고통받는 세대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대, 우리는 자본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의 위기가 단순히 돈의 양이 줄어드는 양적 위기였다면 지금 청년들이 직면한 위기는 돈의 질과 흐름이 변하는
질적 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자본은 더 이상 전통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기반을 뒤흔들며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던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몹니다. 2010년대 초반 터키가 겪었던 경제 혼란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당시 터키는 당이 외자 유입에 의존해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성장을 이어갔지만 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리가 인상되자 외자는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리라화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그 결과 터키의 청년들은 자국의 대학 졸업장보다 달러 한 장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원화의 위상이 흔들리고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이 전개되면 국내 자산에만 올인했던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원화를 저축해도 글로벌 통화 가치의 하락이 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청년들의 의욕을 꺾는 가장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방식입니다. 이제 경제적 생존은 단순히 국내 지표를 보는 것을 넘어 글로벌 유동성의 파티가 어디서 열리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고난도의 체스 게임이 되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기성세대가 구축한 정보망에 접근할 수 없는 청년들은 결국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낙오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거시적 환경의 변화는 청년들의 심리적 기저마저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대 상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낙관이 사라진 사회에서 청년들은 극단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소비를 극도로 줄이는 짠테크가 미덕이 되고 도전보다는 안정을 택하며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입사에만 목을 매는 현상은 결코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장난 경제 시스템이 강요한 생존 본능입니다. 2000년대 후반 아이슬란드가 금융위기로 국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청년들은 거리로 나와 냄비를 두드리며 기성세대의 탐욕을 질타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아직 냄비를 두드리지는 않지만 비혼과 비출산이라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침묵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국가에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수단의 저항입니다. 경기 둔화로 인해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존만을 도모하게 되며 이는 타인에 대한 혐오과 각박한 이기주의로 분출되기도 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이나 젠더 갈등의 이면에는 결국 한정된 자원을 두고 벌이는 처절한 생존 투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이는 줄어드는데 먹으려는 입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화살은 시스템이 아닌 옆에 있는 동료와 경쟁자에게 향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차가운 비구름이 거치지 않는 한 이러한 사회적 긴장 상태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력이 해체되는 사회적 용융의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얼어붙으면 가장 먼저 마르는 것은 사회의 여유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은 사실상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대출 이자와 월세, 그리고 밥상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서울 시내 대학가 식당들의 평균 음식 가격은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심리적 저지선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과거 2010년대 중반 그리스 청년들이 겪었던 잃어버린 식탁의 풍경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위기 당시 고학력 청년들은 식비를 아끼기 위해 무료 급식소를 찾거나 부모의 연금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국의 청년들 역시 편의점의 할인 행사 시간에 맞춰 줄을 서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찾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빈곤의 일상화는 청년들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킵니다. 경제적 빈곤보다 무서운 것은 경험의 빈곤입니다. 자기 개발이나 문화생활 혹은 타인과의 교류를 위해 쓰여야 할 비용이 생존을 위한 비용으로 전용되면서 청년들의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적 자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며 국가 전체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는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하락세가 아니라 한 세대가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대한 침탈입니다. 우리가 이 현상을 단순히 검소한 생활로 치부하며 외면하는 동안 대한민국 미래의 엔진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관점에서 볼 때 청년층은 현재 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 둔화가 심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명목으로 대출 문턱을 대폭 높였습니다. 자산이 있거나 신용 점수가 높은 기성세대는 여전히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기회가 있지만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경력이 짧은 청년들은 제2금융권 혹은 그보다 더 열악한 고금리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의 금융 붕괴, 당시 중산층 청년들이 한순간에 빈곤층으로 추락했던 결정적인 계기는 은행 예금 동결과 대출 중단이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예금 동결까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대출 절벽이 그와 유사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빚을 냈던 청년들은 이제 자산 가치 하락과 이자 부담이라는 양방향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세대 간부의 이전이 아니라 채무의 이전이 일어난 결과입니다. 기성세대가 누렸던 부동산 상승의 이익은 이미 확정되었지만 그 상투를 잡은 청년들은 하락장의 모든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CDS 신용부도 수합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국가 신용도가 요동치는 거시적 불안정성 속에서 금융기관들은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 대출부터 정리하려 듭니다. 시스템을 보호한다는 명목에 자행되는 이러한 선별적 금융 배제는 청년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경제적 타격을 입히며 그들을 영구적인 저신용의 굴레에 가둡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직성과 주거 불안정은 청년들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주거 사다리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밀려나게 됩니다. 과거 2010년대 그리스 재정 위기, 당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대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노숙자로 전락했던 사례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청년들에게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해결하는 수단이었으나 금리가 치솟고 경기가 침체되자 전세 사기와 역전세라는 거대한 함정으로 변했습니다. 2026년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2000 산족 세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주거 안전망의 처처분한 붕괴를 보여줍니다. 평생을 모아도 모으기 힘든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한순간에 날린 청년들에게 글로벌 경기 지표는 사치스러운 단어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밤 머물 수 있는 방 한 칸의 안전함이 곧 세계 경제의 전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기성세대는 자산 가치의 감소를 걱정하지만 청년들은
생존 기반의 상실을 겪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여전히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은 부족하며 고금리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지불하며 자산 형성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렌트 푸어, 이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주거의 불안정은 연애와 결혼 출산이라는 사회적 재생산의 고리를 끊어놓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자 글로벌 경기 둔화가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를 파괴하는 가장 잔인한 경로입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충격을 청년들에게 집중시키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이라는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이라는 2차 노동시장 사이의 거대한 벽은 경기 불황기에 더욱 견고해집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1차 노동시장의 기득권은 고용보호를 무기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지만 그 비용은 신규 채용 중단이라는 형태로 청년들에게 전가됩니다. 2000년대 후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미국에서도 인턴십의 과잉과 불안정 고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규직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들은 단기 계약직이나 플랫폼 노동, 이른바 긱 경제, 긱 이코노미로 내몰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기 변동에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기업이 비용 절감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제거되는 것은 플랫폼 노동자의 수수료와 계약직의 일자리입니다. 1990년대 일본의 취업 빙하기 세대가 겪었던 고통이 지금 한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숙련도를 쌓을 기회를 놓쳤고, 이는 훗날 일본 경제의 생산성 저하와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청년들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경력을 쌓아야 할 소중한 시간을 단순 반복적인 저임금 노동으로 소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기존 일자리를 없애고 새로운 능력을 요구하지만 국가와 기업은 청년들을 재교육하여 이 거친 파도를 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버려진 청년들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 경제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잠재 성장 엔진은 서서히 동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의 파도는 교육 현장마저 침식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공식은 이제 작동을 멈췄습니다. 고학력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축소하자 대학 학위는 더 이상 취업의 보증 수표가 아닌 막대한 부채의 증명서가 되었습니다. 2010년대 그리스와 스페인의 재정 위기, 당시 박사 학위를 가진 청년들이 거리에서 커피를 배달하거나 타국으로 떠나던 풍경이 이제 한국의 현실과 겹쳐 보입니다. 학자금 대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고금리는 첫걸음부터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교육에 투자한 비용은 매몰 비용이 되고, 이는 다시 가계 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특히 이공계와 인문계 사이의 극심한 채용 격차는 청년들 사이의 새로운 계급 분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을 시작하고 AI 기술이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대학에서 배운 지식의 유효 기간은 급격히 짧아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 당시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며 빈곤의 대물림에 빠졌던 것처럼 한국의 청년들 역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의 질과 정보력이 극명하게 갈리는 교육 양극화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가
교육의 신성함을 잠식한 시대 경기 둔화의 타격은 청년들로부터 배움의 즐거움과 미래를 향한 지적 호기심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붕괴는 경제적 위기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흉터를 남깁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물질적 풍요가 사라진 자리에는 타인에 대한 불신과 각박한 생존주의가 들어앉습니다. 2000년대 터키의 경제 불안정 시기에 청년들 사이에서 각자 도생의 정서가 퍼지며 공동체 의식이 무너졌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의 청년들 역시 극심한 경쟁과 자원 부족 속에서 동료를 잠재적인 적이나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파괴합니다. 신뢰가 낮은 사회는 거래 비용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비혼을 선언하는 이면에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삶을 공유하고 책임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이라는 유행어는 단순한 냉소가 아니라 무너진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청년들의 처절한 자각입니다. 고독사와 자살률이 청년층에서 급증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심리적 경제적 여력을 상실했음을 증명합니다. 글로벌 경기 지표가 개선된다고 해서 한 번 무너진 사회적 유대감이 금세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물질적 빈곤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대 전체가 느낀 배신감과 소외감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장기적인 위협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위기를 넘어 인간에 대한 예의와 공동체의 온기가 사라지는 심리적 대공황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과거 세대가 저축을 통해 차곡차곡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지금의 청년들은 초저금리와 초고금리를 오가는 유동성의 널뛰기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환율이 철 400원을 넘나들고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국내 자산에만 의존하는 청년들의 실질 구매력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축소됩니다. 2020년대 초반 베네수엘라의 청년들이 자국 화폐인 볼리바르를 버리고 비디오 게임의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에 매달렸던 현상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붕괴하는 국가 시스템으로부터 자신의 노동 가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탈출 시도였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주식과 코인 시장에 유독 열광했던 배경에도 이와 유사한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좁힐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들을 고위험 투자 시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유동성 파티가 끝나자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우스 푸어를 넘어선 코인 푸어, 스톡 푸어라는 꼬리표뿐입니다. 자본주의의 냉혹함은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에게 가장 잔인합니다. 기성세대는 위기 상황에서 금이나 달러, 부동산 같은 안전 자산으로 대피할 여력이 있지만 모든 자산을 위험 자산에 배분했던 청년들은 퇴로 없는 폭락장을 온몸으로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청년들에게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불신과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건전한 투자와 자산 형성을 통해 미래를 설계해야 할 세대가 시장을 도박장 아니면 지옥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또한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블록 경제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주력 산업들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리쇼어링, 레터링을 고민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내 채용 시장은 얼어붙습니다. 199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가 브라질과의 무역 관계 악화와 고정 환율제의 부작용으로 제조업 기반이 붕괴했을 때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은 것은 숙련도가 낮았던 청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수출 주문이 줄어들면 기업들은 가장 먼저 비용이 많이 드는 국내 생산 라인을 조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장 문을 닫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증발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은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청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하청 생태계를 무너뜨립니다. 2026년 현재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원가 상승은 청년 창업가들에게도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투자가 마르고 원가가 오르는 이중고를 견디지 못해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한때 청년 실업의 대안으로 각광받던 창업 열풍은 이제 부채의 늪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글로벌 체스판 위에서 강대국들이 벌이는 자국 우선주의 경쟁은 한국이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 체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에게 피할 수 없는 생존의 제약 조건이 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거시적인 힘의 논리가 한 청년의 소박한 취업 성공기를 가로막는 무거운 바위덩이가 된 셈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달은 글로벌 경기 둔화의 충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경제 위기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면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돌아왔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업들은 불황을 틈타 노동 집약적인 업무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그리스 재정 위기 직후 살아남은 기업들이 효율화를 명목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IT 인프라를 도입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가진 기술이 기계에 의해 가장 먼저 대체되는 역설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순 사무직부터 전문 지식을 요하는 영역까지 AI의 침투 속도는 청년들의 준비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신규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신입사원을 뽑아 가르치기보다 검증된 알고리즘과 고효율의 자동화 툴을 선호합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단순한 실업을 넘어 기술적 소외라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가합니다. 1990년대 아르헨티나의 몰락기에 전통적 중산층 직업군이 붕괴하며 청년들이 저숙련 서비스업으로 대거 밀려났던 것처럼 한국의 청년들 역시 고등교육을 받고도 배달 플랫폼이나 단순 대행 업무 같은 디지털 소장농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인류의 풍요를 약속했던 것과 달리 경기 둔화기에는 오히려 청년들의 노동 가치를 하락시키고 고용의 질을 파괴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위기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장 비극적인 현상은 바로 청년층의 심리적 파산입니다. 경제 지표로 측정되는 자산의 상실보다 무서운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실입니다. 2000년대 후반 아이슬란드의 국가부도 사태, 당시 청년들이 느꼈던 가장 큰 고통은 기성세대가 만든 잘못된 시스템의 비용을 자신들이 평생 짊어져야 한다는 세대적 억울함이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단군 일에 가장 화려한 스펙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공포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무력감은 사회 전체의 혁신 동력을 마비시킵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한국 특유의 경직된 사회 구조 속에서 경기 둔화로 인한 한 번의 실패는 영원한 낙오로 인식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 속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대신
당장의 한 끼를 위해 범죄나 도박에 노출되었던 것처럼 한국의 일부 청년들 또한 극단적인 투기나 사기 범죄의 유혹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정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정직한 노동의 가치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조용한 사직을 넘어 완전한 고립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가 한국 청년들의 영혼에 깊은 내상을 입혔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꺾인 세대에게 어떤 장밋빛 정책이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이제 차가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회 안전망의 부재와 공공 서비스의 한계는 경기 둔화의 충격을 개인의 비극으로 고착화시킵니다.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이 짊어져야 할 복지 비용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주거 교육 의료는 국가의 보호 아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각자가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2010년대 그리스가 구제금융 조건으로 복지 예산을 삭감했을 때 청년들은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의 연금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인 긴축 상태는 아니지만 고물가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청년 전용 대출의 이자가 오르고 청년 수당이나 일자리 지원 예산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속에 삭감될 때 벼랑 끝에 서 있던 청년들은 마지막 버팀목을 잃습니다. 터키의 리라화 폭락 사태, 당시 사회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자 청년들이 비공식 경제와 범죄의 유혹에 빠졌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법이 사각지대에 놓인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다단계 불법 도박에 손을 대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합법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들의 절망적인 선택입니다. 국가가 위기 시에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잊었을 때 그 공동체의 미래는 담보 잡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청년들이 사회적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사후적 치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입니다. 세대 간의 자산 불평등과 그로 인한 기회의 불공정은 글로벌 경기 둔화기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는 고도 성장기의 과실을 향유하며 자산을 축적했고 그 자산은 주로 부동산이라는 견고한 성벽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반면 청년들은 성장이 멈춘 시대에 진입하여 기성세대가 올려놓은 높은 자산 가격과 임대료를 지불하며 삶을 시작합니다. 1990년대 아르헨티나가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며 기득권의 자산을 보호하는 동안 청년들의 일자리가 파괴되었던 역설이 지금 한국에서 변주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쏟아붓는 수조 원의 자금은 결과적으로 기성세대의 자산 가치를 보존해주지만 그 비용은 국가 채무라는 이름으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갚아야 할 빚이 됩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는 명제는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설계된 방식 자체가 청년들에게 불리하다는 자각에서 기인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파이가 줄어들 때 우리 사회는 그 고통을 세대 간에 공정하게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가장 힘없는 세대에게 고통의 대부분을 전가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정적일 때 청년들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잃고 각자 도생의 길로 숨어버립니다. 부의 대물림이 기회의 대물림이 되고 가난의 대물림이 절망의 대물림이 되는 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거시경제 정책도 청년들의 가슴에 가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대 간의 신뢰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불길 속에 타버리는 광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균열과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결정짓는 숨은 지배자입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식량의 대외 의존도가 극도로 높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작은 흔들림에도 서민 물가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2026년 현재 가스비와 전기료의 인상은 1인 가구 청년들에게 냉방비 폭탄이나 난방비 공포라는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2022년 스리랑카가 외환 보유고, 고갈로 에너지 수입이 중단되었을 때 가장 먼저 교육과 일자리를 포기해야 했던 이들이 청년이었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당장 전기가 끊기는 상황은 아니지만 주거비와 공공요금을 내고 나면 식비조차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수출 소득은 줄어드는데 수입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이른바 교역 조건의 악화는 국가 전체의 부를 유출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공공요금이 인상될 때 고정 지출 비중이 높은 청년들의 가계는 가장 먼저 파산 위기에 직면합니다.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생존을 위한 필수 비용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기형적인 구조는 청년들로 하여금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결국 글로벌 자원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파고는 한국 청년들의 방 한 칸에서 차가운 한기와 배고픔이라는 구체적인 고통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위기의 본질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청년기라는 시기는 인생에서 인적 자본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핵심적인 골든 타임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는 청년들에게서 이 소중한 시간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은, 한 번 기회를 놓친 세대는 경기가 회복되어도 다시 주류 사회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이력 현상 히스테레시스입니다. 취업이 늦어질수록 임금 수준은 낮아지고 이는 평생의 자산 형성 격차로 이어집니다. 2010년대 스페인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30대 중반까지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며 캥거루족이 되었을 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월급이 아니라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자아를 형성할 기회였습니다. 한국의 청년들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워야 할 시간을 무의미한 기다림과 아르바이트로 소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이는 거대한 인적 자산의 유휴화이며 향후 수십 년간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잠재적 폭탄이 됩니다. 경제 지표는 V자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개인의 무너진 20대와 30대는 결코 반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기 지표의 숫자에 매몰돼 청년들이 흘려보내는 이 절박한 시간의 가치를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스스로 폐기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담론은 이제 성장에서 회복력, 레실리언스로 옮겨가야 합니다. 과거 우리는 경제 규모를 키우는 데 혈안이 되어 그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흐르기를 기다렸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의 시대에 낙수 효과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오히려 충격은 아래에서부터 차오르며 가장 취약한 청년층을 먼저 잠식합니다. 200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의 몰락 속에서도 협동조합을 결성해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했던 청년들이나
그리스 위기 당시 디지털 노마드로 변신해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생존 모델을 찾았던 이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줍니다. 이제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넘어 청년들이 서로 연대하고 작은 단위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외부 충격에 완충지대를 형성하는 사회적 자본의 재건이 시급합니다. 정부 역시 하향식의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청년들이 로컬 비즈니스나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글로벌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지역 중심의 순환 경제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대안적 노동 모델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위기는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들을 재정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일자리가 위협받는 시대에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청년들 스스로가 찾아 나설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생존 전략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청년들에게 건네야 할 것은 공허한 위로나 낡은 조언이 아닌 실질적인 패자 부활의 권리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외풍 속에서 개인이 내리는 선택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사회는 단 한 번의 투기 실패, 단 한 번의 취업 낙방이 영구적인 사회적 타살로 이어지는 가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북유럽 국가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도입했던 유연 안전성 플렉시큐리티 모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되 실직하거나 실패한 이들에게는 강력한 재교육과 소득 보전을 제공해 다시 시장으로 진입하게 돕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목매고 도전을 기피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실패 이후의 삶이 지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시스템 또한 담보 위주의 대출에서 벗어나 청년의 미래 가치와 잠재력을 신용으로 인정하는 혁신적인 금융 실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아이슬란드가 금융 위기의 주범인 은행가들을 처벌하고 국민의 부채를 탕감하며 인간 중심의 회복을 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산 가치 보존보다 인적 자본의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신뢰 체계가 구축될 때 비로소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진정한 동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다큐멘터리의 긴 여정 끝에서 우리는 다시 서울의 새벽을 마주합니다. 여전히 빌딩의 불빛은 차갑고 세계 경제의 전광판에는 붉은색 하락 지표들이 숨가쁘게 교차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는 거대한 자연재해처럼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닥쳐왔지만 그 피해가 유독 청년들에게 집중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경제 시스템의 모순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저력,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던 대한민국의 DNA는 이제 청년들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발현되어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의 고통을 시대적 운명으로 치부하지 말고 시스템의 수혜자로서 그 고통을 분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청년들 또한 무력감의 늪에서 벗어나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나만의 가치를 증명하는 법을 멈추지 않고 찾아내야 합니다. 국가의 부fu는 금고 속의 금이나 통장에 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는 청년들의 눈동자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혹독한 겨울은
단순히 성장의 멈춤이 아니라 더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기 위한 인고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아픈 통찰들이 청년들의 삶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는 차갑지만 인간은 따뜻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젊은 가슴에 가 닿을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대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제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